지금은 기대감과 우려가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비추세 시장이 열린 거예요. 단순하게 가격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항대고 물량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지금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방이 막혀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이슈에 대한 해석이 나올 때 상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방은 결국 이런 투자할 돈들에 대한 이슈, 이익 증가 속도,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고민, 이게 상방을 막고 있고 반대의 편에 있는 건 뭐냐면 설령 그렇더라도 감익을 이 정도 감안해도 어제 그제는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평론가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렇진 않으신가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어떻게 조언을 하실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런 변동성에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십니까?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당황스럽다. 예, 그냥 변동성이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변동성은 사실 전문가시니까 전에 센터님이 그쪽 은행에도 계셨으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해진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먼저 변동성이 커지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자산 배분의 기본이고 사실 종목 선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를 주식을 비중 가져가냐가 더 중요한 시간이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질문해야 되는 거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 성격이 어떠냐를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 추세가 없는 시장이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저번에 6월에 9,385포인트에서 연간 고점을 좀 확인한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어제 그제 좀 의미 있는 소위 난트렌딩 비추세 시장의 저점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어제 오늘은 뭐 주식이 우리가 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주가 갖고 얘기해봤자 별 의미 없거든요. 아까 시황을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이랬을 때 주가 아닌 다른 것을 갖고 기준을 삼아서 좀 여기 사도 되는 영역인지를 좀 여전히 오늘도 그 질문을 하는 날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 선택보다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변동이 하루에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 변동 범위가 하이닉스가 8%가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게 흔히 위험이라고 우리가 재무 파이낸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투자자한테 큰 위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게 갖고 있다면 변동성 위에서 변동성 별 위험이 없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위험으로 간주했던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 구간이 지난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극렬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컸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많은 투자 관련 레터 같은 데서는 변동성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복귀를 해보시면 그건 잊지 마십시오. 자산 배분할 때 약간 변동성을 보면 사람들이 이 파도를 자기가 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을 우리가 그때 비중을 늘리라 표현을 하고 이게 지난 거고 이제는 현금을 주식을 늘려야겠죠. 변동성 구간이 좀 주춤해질 것 같고 또 뭐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제인가 한번 저도 어디서 강의하는 데서 콜로 보냈던 건데 결국 이거 시발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말이 도는 거예요. 오늘 저도 굉장히 사회자님이 센터님이 편한데 우리가 한 6년 만에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말들이.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온대. 근데 이거 왜 안 나온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거 그런 내용. 근데 뭐 그 하향 조정 설치.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향 조정한 거랑 여러 가지 이제 성장률이 피크아웃되면 주가 빠졌었다. 우리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가 저제 아침 NST에서 장중 저점이 6,614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10배, 장기 평균이 10배라고 가정하면 59% 감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순간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있으면 못 사는 거고요. 이게 감익된다는데 50% 이상 감익이야? 그건 좀 오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제. 맞습니다. 어제 그런 식으로 사고 왔는.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회자님이, 센터님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래 감익이라는 게
우려가 돼? 그러면 감익의 수익 59% 감이라면 여기서 물려봤자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 평론가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익 시나리오라는 게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거에서 50%, 59% 정도의 이익이 깎였을 때를 가정하는 주가가 어제 그 6,600이라는 네. 주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포워드 PR이잖아요. 12개월 뒤에 포워드 PR을 갖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59% 감익된 숫자였다는 거죠, 어제가 아침에. 너무 극심한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를 뭐 다를 때 쓰는 게 아니라 주가 보고 있으면 손이 안 나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오면 대가 마이너스 50%가 어느 정도 지수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과거 하락 사이클에도 평균적인 감익이 한 3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것을 감익을 예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간간히 넘어갔는데 우리가 훌륭한 기업이 뭔지는 알아요. 지난 한 달간 반성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거 알고 있죠. 근데 좋은 자산, 하워드 막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매수하는 게 좋은 훌륭한 투자인데 훌륭한 투자는 뭐냐면 잠재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메시가 축구하고 다니면서 막 웃었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는 듯잖아요. 뭐 표현이 좋은 거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 꼭 맞출 필요 없으면 사실 이 인덱스 투자하는 게 낫고요. 굳이 할 필요 없고 굳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면은 네. 리스크 제한적인 상황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는 흔히 가격을 보더라도 주가가 어디가 지지선이냐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이격도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극명하게 평균 가격과의 괴리도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18년 이후에 코로나 빼고서 제일 낮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좀 그러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뭐 공식이 아니라 어제는 사야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80% 이상 벌어지는 날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양아치가 되는 거고 공식처럼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우리가 아니라 네. 과거에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였냐 봤더니 2022년 인플레이션 때가 한 87.99, 네. 미중 부역 분쟁도 88.56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어제의 순간적인 85.78은 상당히 낮은 숫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확히 80% 그런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제가 이런 걸 왜 강하게 말씀드리면 책에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IBM이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하여튼 내용은 핵심은 이게 나 반도체 사회 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서 주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결합해 봤을 때 오늘 아침도 굳이 빨리 정리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으로 좀 보는 시나리오를 봤던 건 이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어제 오늘 주식을 아쉬웠던 점은 많이 좀 당황스럽죠. 주가가 너무 급락해다 반등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겁도 나고 하니까 많이들 줄이셨는데 줄일 시기는 아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센터님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네. 뭐 어느 가격대나 다 좋은 기업인 게 아니고 싸게 사고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네. 이럴 때가 사실 어제도 뭐 이격도라든지 그 어제 우리 장기 평균 PER을 10배로 봤는데 지금 이익 수준으로 보면 5배니까 네, 그렇죠. 이익이 절반으로 간다는 걸 어제는 가정을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팔타임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편한데요. 제가 정리해 주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제가 트레이딩 바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바이 앤 홀드보다. 그리고 아까 연간 고점은 나온 게 아닐까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음 그림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시장의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한 58%가 두 종목입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런데 이 두 종목이 계속 강하게 치고 나가려면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로스라는 성장하지만 성장률이 유지가 돼야 돼요. 다음 그림인데 아까 동일하게 12개월 선행 롤링으로 보면 이게 꺾이고 나면 주가는 꺾였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최근에 며칠간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이게 꺾일 거라는 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왜 꺾이냐를 물어보기 전에 일단 그의 반응을 1차적으로 했다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 과거와 시기가 같지는 않겠지만 그건 다 차후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점은 그로스 레이트가 결국 정점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뭐 다음 그림도 다 이거잖아요. 2021년에도 꺾이고 나니까 주가 결국 빠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늘 좀 제가 정리해온 내용이에요.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네. 오늘 또 센터님도 오신다 그래서 워드라우트 쳐봤습니다 어제. 첫째는 이럴 때 이제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이닉스가 실적 미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적 미스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는 이게 회계적 이슈냐 아니면 진짜 기업 펀더멘탈 이슈냐. 이게 설명드리면 LTA 가격 변화는 네. 회계적 이슈예요. 회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네. 많이 주목해서 보지. 이익이라는 거는 그때가 결산기까지 의견일 뿐이거든요. 조선업종 애널을 하셨으니까 더 많이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 내용의 이번에 내용의 핵심은 실적이 악화된다는 전망이 아니었고 이미 서명한 HBM 장기 공급 계약을 갖다가 그걸 추정에 현실화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추정에 현실화해서 넣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시장에 지금 물건이 없어요. 네. 잘 보시면 HBM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고정 가격화되고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메모리가 엄청 튄 거예요. 근데 그럼 최태원 회장께서 왜 이거를 좀 장기 계약을 늘리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이대로 가면 사졸 애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총 저희 매출 이익률이 84%가 나왔거든요. 다음 분기 86%를 얘기해요. 그럼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올 액션이 나온 겁니다. 뭐냐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낮추는 작업이 돼서 네. 마진이 80%가 아니라 50%라도 몇 년간 지속된다면 기업은 재평가될 거거든요. 근데 당장은 그게 80%에서 50% 내려온다는 시장이 시작되면 아까 말했던 이건 내려오겠죠. 시장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맨날 최근 한 달 반 정도 시장에서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제가 자꾸 묻는 게 뭐냐면 조선을 하셨으니까 조선도 시크리칼이 아니다라는 논란도 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PBR 안 쓰고 PER 쓰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시크리칼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사이클을 탄다. 당연히 사이클을 타죠. 근데 이번에 것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방금 전에 LTA를 가격 변화를 갖다가 회계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거죠. 뭔가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LTA가 뭐냐? 많은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이걸 원하는 건 뭐냐면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사이클의 진폭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이클은 있지만 이걸 길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예측 가능성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멀티플이 올라올 수 있는 구멍이 가는 건 맞아요. 그건 다음 단계인 거예요. 지금은 그로스 레이트가 꺾여 내려오는 걸 반영하는 시기고 네. 이게 어느 순간 멈추겠죠.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반도체가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를 갔었는데 그래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반도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피터 린치의 시크리컬 원칙이라는 월가를 떠나면 책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시크리컬은 경기 순환주는 멀티플이 거꾸로 작동된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이익이 나는 정점에서는 분모가 커지니까 P가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산수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바닥인 저점에서는 P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P는 정점 임박 경고일 수도 있다. 지금은 그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적자로 바뀌는 아닌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구조를 올 가을을 잘 넘기고 나면 내년에 또 상당히 좋은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박스권 흐름을 타면서 하반기는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소위 마진의 재조정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아마도 이게 오늘 좀 시점이 좀 의미 있는 게 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도 22일 날 알파벳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2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나오고 30일 날 아마존 나오고 8월에 엔비디아 나오는데 헤드라인 캐펙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 코멘트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할 건데 아마 엄청 세게 얘기하겠죠, 이번에도. 복귀를 해보자고 여기서. 작년에 아마 사회자님도 좀 기억이 얼핏 나는데
제가 연합에 와서도 작년에 삼성전자랑 얘기할 때는 사실 시장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HBM 되냐 안 되냐. 네. 솔직히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중요한 이슈는 7월 이후에 관세 전쟁이 4월 달에 터졌고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하게 들어가요. 9월 이후에 캐펙스 컨센서스가 엄청 올라온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거냐면 그때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아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투자할 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정말 그렇게 빨리 소진됐을 상상도 못했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12월엔 경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숫자를 보고서. 그걸 보고서 올해 반도체 시적을 다 바꾼 거고 그 투자 규모에 따라서 반도체를 다 선주문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도 세게 말할 텐데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안 믿어줄 수가 있거든요. 표정이 다르시는데 안 믿어줄 수 있다고요, 시장이? 돈이 없으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군요. 1년 전과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다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아질 그림으로서 제가 적어놨던 건데 하나는 현실화됐어요. 이거 말했을 때 다들 웃었었는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하회할 때 이거 불과 3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컨센서스를 하회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결국은 이 마진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이었어요.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다들 캐퍼스 가이던스가 실제로 하향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냐면 발주 취소나 그게 나오면 연동해서 나올 거예요. 네. 올 가을에 미국 선거 국면에서 발주 취소가 늘어나면 그게 다시 집계가 돼서 10월 이후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그렇게 되면 계약과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올 것이고 이게 가을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건 반도체 채널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립적 사고란 말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는 이러죠.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 시장 경영진들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반도체 이번 정말 사이클 좋은데 이걸 길게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길게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수요처를 잘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요새 PER, PBR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개념 중에 비연속 성장이 돼야 이 밸류가 바뀌는 거거든요. 뭐냐면 기존 사업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로 전환될 때 이걸 비연속 성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반도체가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수익 구조의 장기화에 성공한다면 내년에 그거는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반도체가 굉장히 구조적 시크리컬 주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크리컬이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수평으로 갔다가 왔다 하면 이제는 우상향하는 시크리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장으로. 사이클은 그리는데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렇죠.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안 가는 거죠. 네. 우리가 TSMC가 다른 게 그거잖아요. TSMC는 마진은 훨씬 낮지만 우상향하는 시크리컬인데 우리는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막 적자 갔다가 공급 과잉 왔다 이런 시장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최태원 회장님 특히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번에 특히 선제적으로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마진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것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컨센서스가 확 낮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난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우리가 기대했던 수가 내려올 거니까 2분기, 3분기 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을 반영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 말씀을 좀 종합을 좀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예전처럼 마이너스를 가고 하는 그런 박스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는 이익률이라기보다는 이익의 금액이 총액이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어쩌면 이렇게 진폭을 그리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여러 가지 짚어보고 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는 이런 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같이 확인을 가는 시간이 지금부터 한 반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항상 캐펙스라는 게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캐펙스를 갖다가 매출을 당겨오는 전략인데 이게 수요가 늦어지면 비용이 커져버리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산업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퇴출되는 기업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게 수요가 생기기 전에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고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캐페스 투자 규모가 아니라 수요가 따라오냐를 질문해야 되는데 수요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최종적으로 된다는 건 이쪽에 돈이 돌아가지고 내가 데이터 센터를 졌을 때 그 돈을 갖고서 뭔가 ROI가 창출돼야 흔히 그래야 이게 투자자본 이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죠. 메타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쉽게 말해서 자본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나 돈 아껴 쓸게 했더니 주가가 올라요, 메타가.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죠. 아, 시장에서 너희들 돈 더 많이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체력이 돼 이익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사례가 있었죠. 좀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존이었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제 잘 생각해요. 현금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네. 캐시가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주주서 안에 이름 문제가 썼던 곳이에요. 네거티브 워킹 캐피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부의 운전자본. 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할 때 기업이 어떤 운전하듯이 뭐 물건을 사서 매출 잡고 재고하고 이 과정이 수단이 돼야 돼요. 그 수단에 필요한 돈이 운전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본이 커진다는 거는 내 돈이 거래처에 가 있거나 뭐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재고에 있거나. 네. 그게 운전자본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운전자본입니다. 근데 아마존의 혁신은 뭐였냐면 네거티브라는 게 뭐냐면 나는 운전자본을 마이너스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주문이 받으면 그때 생산을 했습니다. 돈을 먼저 선수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전자금이 마이너스 되게끔 정도로 현금이 많았던 기업이에요. 이번에 아마존의 회사채가 투자 수요가 식었다는 게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냐에 극명한 어떤 시금사가 있냐는 봐요. 여기 보여드리면 아마존의 어떤 최종 낙찰이 파이널 커버 레이쇼가 1.6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왜 저러지 하겠지만 이게 3월 달에도 그냥 그렇게 높지 않아요. 3.2배였거든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원래 했던 물량보다 나중에 취소된 물량이 더 많았어요. 2%가 넘었단 말이 있었는데 막상 안 받겠다는 거죠. 이 금리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스케일업을 갖다가 채권도 잘 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채권도 잘 안 받아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증자들을 하는 거예요. 자본 비용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소위 요구 수익률의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소위 뭐 증자나 이런 것들인데 네. 남은 길은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증자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시장 전체로 AI 캐펙스가 부채 조달도 필요감이 커졌고 남은 수단이 결국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라면 뭔가 이쪽이 만만치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도 좀 뭔가 흘러가게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반도체만 그러면 그럴까? 아니죠. 가장 많이 좋은 데가 이른다는 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교섭력이 약한 것들은 더 약해지겠죠.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게 돌아가서 돈을 많이 내려면 다 하는 건 우리 파이가 있어요. 시장이. 시장에서 결국 이 시장이 돈을 만드는 시장이 되려면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만 해도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여기 문제는 딥시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과연 여기서 경쟁 건도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돈 못 벌겠다는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온 게 피지컬 AI예요. 네. 피지컬 AI는 돈을 벌 것 같거든요. 실제 디바이스 갖다 팔 수도 있고.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언제 수요가 생기냐 물어보면 한 3, 4년 뒤에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이 세계가 열렸을 때 그때도 살아남은 인터넷 기업은 소수였잖아요. 그 과정에 이 투자했던 기업들도 지금은 좋지만 그 기업들이 만약 그 상황이 멈춘다면 그러한 우려들을 미리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마진 조정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그게 잘 되고 나면 내년에는 그래도 잘 공생하는 시장을 가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올해 6월에는 6월 한 5월 한 중순기부터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극히 무시되고 그냥 무조건 장밋빛 청사진만 컸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은 이러한 기대감과 우려가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래서 비추세 시장이 열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항대고 물량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지금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상방이 막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이슈에 대한 해석이 나올 때 상하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상방은 결국 이러한 투자할 돈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소위 이익 증가 속도,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고민 이게 상방을 맡고 있고 반대의 편에 있는 건 뭐냐면 설령 그렇더라도 감익을 이 정도 감안해도 어제 그제는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센터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상방을 맡고 있는 요인은 그 자금 조달이라든지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이 좀 꺾일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될 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처럼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지경까지 어떻게 보면 50% 가미까지 염두에 둔 밸류에이션에 갔을 때는 다시 또 튀어오르고 그러면 3분기는 우리 대표 업종인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질문 듣고 나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쏠림이 약화되고 나머지들이 어쩌면 바톤 다치 이어버릴까 그 확률도 높진 않아요. 시장 자체는 주도주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뭐 주변에서 종목을 찬다고 해도 철저하게 현금을 만드는 기업들 뭐 금융주 정도가 있었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기업은 굉장히 매우 제한적인데 이 기업들도 이러한 소위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종목 확산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이 우려들 요인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투자는 이쪽에 쏠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것도 공급 종목이 있어요. 근데 딱 그걸 그 밸류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싸지 않거든요. 소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부장도 그래 소부장 공장도 많이 칠 거니까 좋아 보이지. 그래서 밸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 두 종목이 너무 탁월하게 아까 싸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블랙홀처럼 여전히 시장에 어떤 좀 제한된 소위 포트폴리오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만 있다면 시장이 레버렛 되면서 이제 쫓아가는 같이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이벤트거든요. 정치적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에 어느 당이 되냐에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왔고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게 있어요. 이란 호르무즈 이슈가 아니라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여기에 연동되어 있어요. 첫째는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 가격부터 모든 가격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근원을 딱 잡으면 다른 건 오른 게 없어요. 반도체가 올라가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칩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파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애플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교섭력을 늘리기 위해서가 뭐건 간에 맥 같은 걸 거의 25%, 27% 올려버렸어요. 그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죽이면서까지도 경고를 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 진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다 그 정도 독점력이 있는 애플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인플레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의 쟁점에 데이터 센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가을과 이번 가을이 다른 거예요. 작년 가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미국이 규제를 풀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규제 완화하면서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들이 돈을 과감하게 실을 수가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좋았던 시기였죠. 네.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게 왜 우리가 그때 퀄테스트 통과도 안 했는데 일단은 오르기 시작한 건 뭐냐면 너무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HBM이. 지금은 올 가을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겠죠. 민주당은 사실 다들 강화된 규제를 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어놓으면 고용 창출 효과가 없어요. 진짜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 애들 이렇게 반대하나 했더니 근데 이건 전력 용수 부담은 엄청 올라가요. 지역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14개 주에서 이미 데이터 모라토리엄 법안이라는 게 나왔고 14개 주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에서는 다 모라토리엄이 되는 거예요.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위험 중에 하나가 이거 뭘 보여드렸던 거냐면 하이퍼스케일 캐페스 가이던스가 실제 하향이 나오는 거는 발주 취소 연기가 짙게 되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한 우려들을 일부에서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번 저희 중간 선거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마 여름 장세에서 상당히 어쩌면 좀 이번에 반등이 시작되면 올라갔을 때 또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면 시장이 또 상당히 막히고 이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음 그림은 좀 지난 건데 2월 달 거예요. 근데 이미 2월 달에도 시장 조사 업체 한 군데에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취소되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하반기엔 훨씬 더 강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위에서 하늘에서 찍거든요. 진짜 착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가 착공 같은 게 지연된 게 짓게 되고 있지만 아마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뭔가 좀 주춤하고 반도체도 이렇게 좋은데 이게 좀 뭔가 지연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달 말에 있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제 앞서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인다라고 언급이 있다면 그럴 시장은 크게 가능성? 흔들릴까요? 그럴 가능성은 많이 거의 없습니까? 없다 봐요. 제로라 봅니다.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이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미. 네. 이때 되면 아마도 그 캐펙스 상향 사유에 캐펙스를 왜 상향하냐 그 사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그냥 캐펙스 숫자를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코멘트가 들어간다고 하게. 네. 근데 그게 아마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내년 걸 반영하면 캐펙스가 이렇게 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환호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그 돈 어디서 날 건데? 돈은 어디서 할 건데? 네. 이 질문이 나온다면 이건 머리 아파지는 거죠. 더 최악은 이게 지금 분기 넘어갔는데 한 9월, 10월쯤에는 선거를 앞두고서 데이터 센터가 취소된 게 나면 그때는 캐펙스 하향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올 가을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경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극복하고 나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보는데 당장 저희가 뭐 내년까지 고민들 하나요? 많은 분들은 지금 뭐 내년은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뭐 물리면 사면 된다. 말은 쉽죠. 이게 우리가 이 불확실성, 투자라는 게 항상 어려운 거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지는 거예요. 네. 할인율이 커지는 국면이 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위 자본 비용이 늘어나면 그것도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금리도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가면 할인율이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 평가할 때 현금은 만들고 있지만 그걸 할인시키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이 사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국면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부터 빠진다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우려가 5월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다 나오던 얘기에 뭐 새로운 얘기 제가 뭐 새로운 얘기도 없고. 근데 지난 한 달 반 정도 약간 슈팅이 나왔는데 그거는 레버리지 ETF 플러스 국민연금 리밸런싱 연기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에 다시 제자리 왔는데 그럼 여기서 그걸 던져야 되냐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서 왔다면 여기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등하니까 뭐 하루 이틀 반등하고 팔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네. 8월 한 7월에서 8월은 해볼 만한 시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9월, 10월은 더 어려워 보인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식할 거면 지금 좀 열심히 하자. 네. 가을 가서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아까 말했던 여기에 보면 하이닉스 가이던스가 한 3분기도 하향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계속 낮추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흐름이 있고 그렇게 되면 HBM 계약가의 상승률 자체를 낮춰줄 것 같아요.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너가 어떻게 알고서 하면 저는 뭐 말은 없지만 그래야 시장이 유지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을 정도 가면 발주 취소 나오는 데도 좀 나오지 않겠어요? 원래 이게 했다가 이거 계속
안 되면 왜 자꾸 말만 옛날에 시크릿카 산업을 하셨으니까 그게 나올 확률이 가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9, 10월에 상당히 오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이 위험한 게 아니라. 평론가님께서 올해 저점을 그래도 확인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주셨던 것 같은데 9월쯤에 그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때 그렇죠. 그때 됐을 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했어요. 지금 현재 이 규모로 보면 네. 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랬나요? 나머지 종목들 보고 있으면 최근에 3개월간 소위 포드 EPS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끔 정리해서 보거든요. 네.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은데 계속 무너져 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진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그건 종목별로 다양하겠죠. IT에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최근에 화장품도 있었는데 좀 돌아선 것 같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손이 잘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네. 근데 니네들이 만드는 돈이 얼마야? 계산해 보면, 야, 이 정도 버는 애들도 요구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니네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드신 분들이 괜찮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지? 이건 언제 돌까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자신도 뭐 그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래서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쏠림이 크게 완화되긴 쉽지 않다. 예전보다 개선되겠지만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9, 10월보다는 지금이 낫다. 그래서 그게 오늘 아마 또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혹시나 네. 우리 윤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 이익률은 이제 3분기에 다소, 2분기, 3분기에 다소 하향이 되더라도 향후에 이익의 안정성은 LTA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이나 이럴 때 되면 나타나서 그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가져올 거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이쪽을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3분기에 뭐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연기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익률 하향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3분기는 좀 조심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간 첨부해드리면 네. 왜 이렇게 공장들을 많이 지려고 할까요? 피 갖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판매가 갖고 하는 거는 마진 때문에 더 못하겠는 거예요. Q를 엄청 팔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설을 해도 과거처럼 증설하면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증설을 몇 년 뒤가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로봇에도 쓰일 거고 네. 그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때는 Q를 갖고 가는데 지금 마진이 80%를 먹지만 마진 40%여도 30%여도 그걸 구조적으로 팔 수만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될 거면 지금 들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피지컬 AI라는 게 수익화되는 시기가 3, 4년이라고 앞서 하셨잖아요. 빨라요. 3, 4년. 빨라야.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를 정말 그 사이에 금융 문제, 파이낸스 이슈들이 보통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드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열린다면 사실 뭐 제가 속내를 말씀드리면 네. 항상 그리고 나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 뭐 지인이랑 소주 한잔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속내가 뭐냐 그러면 야 이게 왜 곱게 안 가줄까 항상.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그럴까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어떤 기업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국면이 오는 건가? 그럴까봐 그래 크레딧 리스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은 징후가 없는데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몇 번 당해봤거든 제가 매크로 하면서. 크레딧 리스크는요 갑자기 우발적 사건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거지 이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올해를 놓고 본다면 7, 8월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을은 좀 조심하시고 내년은 그때 가서 고민하자. 그래서 연간으로 고점은 나온 것 같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대응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네. 평론가님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응하기 다 힘들죠. 근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 제가 문장을 좋아하는데 제 하워드 막스 말로 대신할게요. 훌륭한 투자라는 거는 단지 좋은 자산을 매수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잠재 수익률이 높을 때,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는 그제 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뭐 내일 또 폭락을 했다. 그럼 또 그런 기회가 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주가 보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수록 우리가 백투더 베이스로 가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고 또 올라오면 변동성 구간이 있다면 원칙대로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을 늘린다. 이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면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주식을 더 늘릴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비법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투자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뭔가 남들이 보는 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평범한 투자지만 그루들이 했던 말들로 기억하시는 게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부사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가는 게 좋을지.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보면 되게 안 보이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이 정도 가격 오면 좀 사고 싶은 가격이 있었을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격에 와도 잘 액션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네. 그 가격부터 샀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그리고 잘못된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성공 경험을 늘리면 이제 좀 더 자식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요즘 굉장히 요즘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많은 경우에 오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윤쌤 말을 따라할까 이런 사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맞췄다 이런 거 정말 의미 없는 얘기고 네. 누가 강세론자다 약세론자다 이런 것도 오늘 내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다 정말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시장에는 옳은 방향만 있는 거예요. 옳은 판단만 있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저 같은 말도 들어보시고 오늘 저 뒤에 나오신 분 말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리고 스스로 결정 내릴 자신이 없으시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9, 10월보다는 7, 8월 달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투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